네, 안녕하십니까. IT 전방송 토크 IT를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요즘 굉장히 작년부터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가 도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관련돼 가지고 실제 그 개념들을 알기 쉽게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굉장히 알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실제 유즈 케이스별로 한 4개의 또 데모를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분들 세 분이랑 같이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출연 전문가분들 각자 자기 좀 소개 좀 하고 어떤 쪽에 자기 전문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네. 안녕하세요. 한국 레딧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라고 있는 임종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고객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개념을 좀 쉽게 정리를 해서 준비를 했으니 잘 봐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글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토크에서 했는데 네. 정말 쉬웠을까? 어땠을까요? PD님께서 워낙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고 네. 또 저희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서 좀 잘 나온 저희 영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전희쌤. 네, 안녕하세요. 오픈나루에서 기술을 총괄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로 미드레어 쪽의 기술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 최근에는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컨테이너 자체를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나루 솔루션 서비스 팀의 최봉근입니다. 저는 주로 오픈시프트 관련 기술 지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모 4개 만들었잖아요. 네. 그 데모들이 어떤 것들이죠? 간단하게. 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데모 시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 용어들에 대한 확실한 이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영상과 또 데모 모두 합쳐서 한 45분 되는 겁니다. 그것들 굉장히 제가 정성들여서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서 궁금한 것들 그때그때 댓글 써주시면 답글로도 답변 드릴 거고 또 우리가 라이브 Q&A 때 또 친절하게 또 얘기 나눌 거니까요. 한번 잘 토크 한번 보시죠. 보실까요? So that was all. I can do it a bunch of times. So each of those hello worlds actually runs in this container as described. 안녕하세요. 토크아이티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위 영상은 2013년도에 개발자인 솔로몬 하이크가 처음으로 도커 컨테이너 개념을 데모 시연한 장면인데요. 저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광을 했을까요? 아마도 개발과 운영에 자유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것 아닐까요? 요즘 같은 디지털 뉴노멀 시대에 무엇을 하든 기업 서비스는 애자일하고 유연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회사 내 물리적 서버, 가사 환경,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니면 외부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어떤 환경에서든지 쉽게 배포 운영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서버, 네트워크, OS, 벤더에 종속되지 않게요. 이런 속성을 갖는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기본 개념들을 한국 레드햇의 임종진 기술 대표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배포를 하는 이 서버가 벤더 다 다를 거고요. 그리고 OS도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다 다를 거고요. 심지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더라도 각각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에 맞는 형태의 인스턴스에 맞춰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벤더를 맞춰서 우리가 개발하면 벤더 락인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벤더 락인은 절대적으로 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락인을 피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술이 바로 저는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희 애플리케이션을 이미지로서 말아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이미지는 원래 기존에 우리가 그냥 바이너리로 배포하게 되면은 각각 서버에다가 우리가 미드레어 설치하고 랭귀지 설치하고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이 이미지는 그냥 컨테이너 엔진이 있는 어떤 환경에도 다 배포가 될 겁니다. 컨테이너는 이제 실행 파일하고 실행 파일 구동할 수 있는 그 환경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얘가 그냥 보통 우리가 어디 다른 데다가 뭔가 그 실행 파일을 하려면 뭔가 환경을 세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세팅하기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엄청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개발자
그러니까 이게 적용 입장에서, 종속적이지 않은 거네. 환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에 종속적이지 않고 그만큼 우리가 원래 낭비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는 이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컨테이너 딱 쳐보면 꼭 나온 단어가요. 도커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네. 예, 고래 있잖아, 고래. 네. 고래 위에 컨테이너 이게 있는데, 도커는 뭐고 컨테이너는 뭐예요? 뭐 정의를 하자면은 네. 도커는 컨테이너의 한 종류입니다. 아. 네, 한 종류인데 도커 이게 대부분의 필드에서 만나는 엔지니어 분들이 이야기하면은 컨테이너를 그냥 도커라고 지칭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뭐 네네. AKA라고 말하죠. 그 도커가 왜 이 컨테이너의 표준 그 단어로서 떠올랐냐면요. 이 이야기가 제가 원래 기존에 컨테이너를 처음에 접했을 때가 한 6년, 7년 전 정도였는데 그때는 도커는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 종류 중 한 가지였어요. 아, 그러니까 컨테이너 종류가 여러 개 있었군요. 굉장히 많은 아. 컨테이너 종류가 있었거든요. 오케이. 네. 네. 근데 이 도커가 어느 순간 표준화가 되었죠. 그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포맷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원래 기존의 다른 컨테이너 플랫폼들은, 컨테이너 엔진들은 각각의 자기들에 맞는 서버에 맞춰서만 배포가 되게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만든 컨테이너도 있었고요. 저희 리눅스, 저희 레드햇에서 만든 컨테이너도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리눅스에서만 동작을 했고요. 윈도우에서만 동작을 했습니다. 각 벤더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만 동작을 했다라는 디펜던시가 있었는데 이 도커 파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디펜던시를 제거를 해봤습니다. 네. 도커 파일은 도커 엔진이 설치가 되는 어떤 OS든 어떤 플랫폼이든지 이 이미지만 있으면 배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식성, 네. 이라고 하는 이런 장점에서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도커가 표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도커 파일이라는 것은 도커 파일을 딱 까보면 네. 도커 파일에는 아까 말한 그런 이제 런타임하는 네. 실행 파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실행 파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 뭐 DB라든지 그 인프라 환경도 네. 세팅돼 있고요. 네. 그거를 딱 예를 주면 이 도커 파일에 의거해서 네.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맞습니다. 그 도커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는 하나의 여러 가지의 메타데이터일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OS에 대한 정의하고요. 그 위에 미드레어 정의하고 뭐 DB 정의하고 여러 가지 파일들을 정의를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을 정의하죠. 근데 이 라인에 맞는 컨테이너 이미지는 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거를 얘가 이 이미지들을 모아서 하나의 레고처럼 조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완성품을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것이 바로 도커 하나의 이미지다 오케이. 라고 정의할 수 있죠. 자, 도커 엔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도커 엔진은 뭐예요? 그럼 도커 엔진은? 도커 엔진은 이 이미지와 도커 파일과 도커 이미지와 그리고 컨테이너를 구동하기 위한 하나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상화할 때요. 가상화할 때 그 호스트 OS 위에 네. 하이퍼바이저가 있잖아요. 네. 그 위에 VM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같지는 않겠지만 네. 그것처럼 호스트 OS 위에 도커 엔진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면요? 네, 이유는 한 네. 가지입니다. OS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VM에는 OS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VM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스트 OS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OS에다가 하이퍼바이저를 설치를 합니다. 이 하이퍼바이저를 올리면요. 이 위에 하나의 VM,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뜨게 되고요. 네. 이 버추얼 머신은 게스트 OS라고 하는 OS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맥북 쓸 때 네. 맥북 쓸 때 제가 그 국가 사이트 들어가려면 네. 패러렐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윈도우 VM 띄거든요. 네. 그런 거 똑같은 거네요? 그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용하시는 그 국가 그런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은 우리의 하드웨어 리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가지고 계신 윈도우의 커널을 지나고요. 그렇죠. 이 호스트 OS의 커널을 지나서 저희가 쓰고 있는 맥북의 하드웨어를 사용할 겁니다. 즉 이게 레이턴시라는 겁니다. 커널을 두 개 지나는 것이 바로 레이턴시인데 이 저희가 말하는 컨테이너는 그냥 OS 하나 그리고 그 위에 프로세스로서 그리고 스레드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니까 OS를 가상화에 격리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서비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하나의 OS만 이런 지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경량화가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럼으로써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로서 저희가 비교를 해보자면 원래 VM에서 많이 사용하던 ISO 파일에는 OS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OS의 기본 용량이 적어도 1기가죠. 그렇죠. 몇 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도커 이미지,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라는 이 이미지 안에는 OS가 빠져 있습니다. 네. 베이스 OS는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그냥 참조만 되어 그럼 뭐 있습니다. 몇십 메가, 몇백 메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런타임하고 미드레어의 용량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컨테이너 이미지의 용량이 한 300기가, 300메가? 300메가에서 한 500메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OS가 빠진
이런 네. 수준에서의 네, 용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호스트, 네. 호스트 OS의 그 리소스를 다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게, 근데 예를 들면 이 호스트 OS가 우분투 OS일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른 또 레드 리눅스일 경우도 있고, 네. 리눅스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맞습니다. 네. 서로 다른데 얘가 아까 아무 데서나 이식이 다 된다 그랬잖아요. 컨테이너는요.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거를 만들기 위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준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레드햇이니까 레드햇 리눅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아마 이 컨테이너 환경 이용 못할 겁니다.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못하게 되는 거고 아, 저희가 뭐 쓰고 싶은 이 AI나 머신러닝이나 블록체인 서비스는 아마 못 쓰게 될 겁니다. 이렇게 OS 디펜던시나 하드웨어 디펜던시 혹은 한 벤더의 디펜던시를 없애고 우리가 어디든 이식할 수 있게 이렇게 가볍게 그리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도커 엔진이 네. 도커 엔진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거.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은 네. 속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벤더건 네. 아니면 뭐 OS건 어떤 그런 환경 뭔가에 종속적이지 않은 네. 독립적인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거네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네. 이뮤터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과거에 많이 나온 단어인데 저희가 막 이집트 피라미드, 파라오 막 얘기할 때 나오는 아, 그래요? 이뮨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데요. 불변함입니다. 아. 변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는 이 컨테이너라는 게 한번 떴을 때는 얘는 이후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컨텐츠 이미지니까. 이미지로서 탄생을 한 런타임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이미지의 변화를 가해야만 이 컨테이너가 변하는 것이지 컨테이너에 저희가 무언가 파일 만들고 막 이렇게 쌓더라도 이 컨테이너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네. 이 기본 사상이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뭐 어떤 응용 프로그램 돌리기 위해서 네. 인프라를 세팅하잖아요. 네.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수정해야지, 보완해야지. 네. 하면 거기서 뭔가 또 애드해가지고 뭐 코드 수정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서버에서 막 이렇게 네네. 저희가 CR을 쳤죠.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냥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른 걸로 딱 리플레스 해버리는 겁니까? 다른 이미지로 또? 이 이미지를 만드는 이 베이스 파일, 그러니까 네. 메타데이터인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이 정의에서 네. 아마 라인을 추가를 해서 이 이미지를 새로 만들 빌드를 네네네. 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업데이트하는 그런 관점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장점은 보안입니다. 이게 저희가 컨테이너를 이야기를 할 때 컨테이너 보안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이 이야기는 원래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가상 환경이나 피지컬 환경에 비해서 훨씬 더 보안성이 뛰어납니다. 이 컨테이너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나온 핫한 뉴스, 굉장히 어려운 뉴스 중 하나가 랜섬웨어 감염이었죠. 네네네. 이 컨테이너 랜섬웨어 감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미지에다가 랜섬웨어를 심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다운을 받아도 컨테이너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외부에서의 침입이나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안성에 뛰어난 이런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용자의 사람의 실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실수가 개입될 확률도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마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쌓던 로그랑 파일이랑 이미지들은 어디다 넣어야지? 라는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 넣어야 되나? 계속 변하는데 첨부 파일은 계속 쌓이는 건데? 라고 하는 저희가 이런 히스토리에 대한 히스토리나 아니면 우리가 쌓아야 돼. 그러니까 저희는 스테이트 리스, 상태 저장하지 않는다. 상태들이 필요한 서비스들이 필요합니다. 네네. 가장 대표적으로 DB가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 같이 데이터가 필요한 것들은 이 컨테이너에다가 스토리지를 묶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필요한 요소들을 이 스토리지에 넣고 이 컨테이너가 죽었다 살거나 아니면 늘어나거나 소득이 돼도 이 스토리지만은 계속 볼 수 있게 만들어지는 네네네. 것이 바로 컨테이너 스토리지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물량만 시스템에 저희 컨테이너 박스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바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컨테이너가 배송지로부터 고객에게 저희가 배송을 하기까지 이런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컨테이너를 들기 위한 크레인도 필요하고요. 옮기기 위한 트럭도 필요하고 저 항만에 가가지고 들어가지고 추적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 현재 어디 있는지. 굉장히 많은 매니지먼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컨테이너 기술에서 이런 부수적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즉 저희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네. 개발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네. 일단 어떤 것이 필요한 겁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개발을 할 때 저희가
아키텍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 우리가 개발을 하고 만들어낼 이 애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가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 어떤 구조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원래 우리가 기존에 여러 명이 하나의 서비스를 그냥 하나의 코드 파일에서 우리가 만들었으면은 뭐 A라는 사람이 이 소스 코드를 고장을 냈어요. 그러면은 전체 시스템이 다운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사람이 폴트에 의해서 서비스가 다운된다는 게. 근데 이거를 각각 뭐 한 5명의 개발자가 있다면 5명의 개발자가 서로 다른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A가 무너지더라도 B, C, D가 만든 서비스는 살아있겠죠. 네. 그럼 이거를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 내가 들어가려는 기능 중 하나는 문제가 되었지만 전체 서비스는 그다지 문제가 없구나 라고 직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떤 종속성 같은 것도 배제하는 거네요. 그것도. 맞습니다. 한편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분산시켜버리면 이게 시스템 리소스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쓰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성능에 저하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그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나오고 나서 어. 그 사상이 나오고 나서 버추얼 머신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아하. 근데 이거를 경량화된 컨테이너로 이용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리소스의 이런 비효율성까지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클라우드도 굉장히 확산됐고요. 그죠? 그렇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5개입니다. 이 5개가 A에서 D로 이어져 갈 때 저희가 무언가 정책을 걸어서 이어가는 하나의 통신 플로우를 그렇죠.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 가지고 있던 서비스 로직, 우리가 개발하는 소스 코드에다가 라인을 추가를 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요. 여기로 A는 D로 가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건데요. 개발자들이 원래 우리는 이 서비스 로직 개발만 하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데 이 로직 개발에 굉장히 많은 저희의 공수와 시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네. 이게 굉장히 그래서 MSA는 관리가 어렵다라고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서비스 메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방금 이 설명을 할 때 이 A라는 서비스에서 추가되어 있는 이 관리를 위한 소스 코드 네네. 라인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하나의 작은 컨테이너로 뺍니다. 아, 독립시키는군요, 그것도. 독립을 시키고요. 아. 저희는 이걸 사이드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이드카는 저희가 오토바이 운전할 때 옆에다가 네네네. 달고 다니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사이드카처럼 이 컨테이너와 이 컨테이너는 페어링이 되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위에 있는 서비스 로직 컨테이너는 서비스 로직만을 담당을 하고요.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플로우를 담당하는 것은 이 사이드카 컨테이너 모든 것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네네. 무언가 집중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게 해준 것을 바로 이 서비스 메쉬 역할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내가 예를 들면 페이먼트 쪽이다. 네. 페이먼트 소스만 거기에 집중을 하고 네. 페이먼트하고 나중에 배송이랑 네. 배송 루틴하고는 이 사이드카가 알아서 하는 통신을 거고요. 하게 맺어주는 것이 이거를 우리가 소스 코드로 원래 만들었다면은 이거를 음. 플랫폼화해서 우리가 하나의 오토메이션하게 그러니까 자동화를 해서 만들어준 이 플랫폼이 바로 서비스 메시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관리하는 이 개념을 서비스 메시라고 정의를 하면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API 게이트웨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API 게이트웨이를 이야기를 하면 2가지 요소로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각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서비스들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용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공용어가 API 필요합니다. 거죠? 그게 공용어가. 바로 API입니다. 네네. 이 API인데 원래 기존에 저희가 대화를 할 때는 그냥 합쳐져 있는 랭귀지 안에서 소스 코드로서 대화했다면 이제 API로 대화를 한다는 건데요. 이 API가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제어를 해준다. 예를 들어서 보안 요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컨트롤, 그러니까 사용자 컨트롤이 있고요. 그 안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트래픽에 대한 제어, 그리고 모니터링 요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API 게이트웨이가 모든 것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아까 게이트웨이 2가지 역할이 있었는데요. 네네. 하나는 이제 밖으로에서의 대화입니다. 이 MSA와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하나의 거대한 성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성을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문이 바로 이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아, 그렇죠.
외부에 있는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네. 뭐 다양한 것들하고 또 뭐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 그런 걸 쓰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블록체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발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우리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죠. 이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무언가 커넥션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우리가 문으로서 이 API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서비스는 맞는 랭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버 사이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가 필요하다면 노드.js라고 하는 랭귀지가 아마 맞을 거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을 쓰고 싶으면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랭귀지가 정말 적합할 겁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었던 웹 기반이라면 자바가 적합할 수 있죠. 근데 이런 환경 자체를 각각의 서비스에 맞게 각각 개발을 하는 것이 원래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폴리글랏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아까 말한 이 5가지 서비스가 있다면 각각 5가지 서비스에서 가장 적합한 언어를 택해서 알아서 개발을 하고 이거에 대한 서비스 통신을 아까 말한 API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 통신 언어로서 우리가 통신을 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폴리글랏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현재 우리가 가지고 도입을 해놓고 관제실에서 보고 있는 이 화면은 SMS나 혹은 APM이라고 하죠.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왜? 왜냐하면은 이 SMS와 APM들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것들은 목적성 자체가 우리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환경을 매트릭을 수집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쁘게 잘 볼 수 있는가, 관제실에 얼마나 이쁜 화면을 띄울 수 있는가의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모니터링 시스템들입니다. 근데 클라우드 환경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스템이 언제 늘어날지 모르고요. 그렇죠. 줄어들지 모르고 죽었다가 살아나도 사용자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저를 표현할 때 다이나믹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다변화하는 우리의 환경을 캐칭을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해서 APM이나 모니터링 화면에 이렇게 띄워줄 수 있는 환경, 이것을 저희는 클라우드 모니터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들을 모니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아까 쿠버네티스 같은 거 네. 실행 파일이랑 네. 실행 파일 그동안 쓴 구동 환경이랑 네. 한꺼번에 이미지로 패킹해가지고 그걸 쉽게 배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서든지 빨리빨리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네. 사라졌다, 없었다, 사라졌다, 없었다 그런 것을 다 체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 필요하겠네요, 진짜. 그런 맞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아니 레드햇에 지금 다니고 계신 레드햇에 그 오픈시프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다 도코드 컨텐츠 다 있는데 레드햇에 오픈시프트는 그거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거예요, 그건요? 다 있는데 이미 네. 다. 예. 다 있고 네. 그거를 다 관리하실 수 있는 기업은 사실 오픈시프트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모든 것들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한 이런 개념들을 모든 사람이 필요한 관리자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도입하기 위한 비용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이죠.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플랫폼은 쿠버네티스와 그리고 컨테이너 기술을 기반으로 각각 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이 각각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만들 때 이 패키지를 각각 요소를 가져와서 우리가 알맞게 조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편하게 그냥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이 웰메이드 그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는 진짜 그냥 서비스 로직 개발에만 집중을 하자라는 목적성에서 도입을 고려하신다면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컨테이너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제일 어려운 점이 풀스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표현한 내용 중에서 가장 밑단의 네트워크와 보안, 서버, 그리고 OS부터 가장 위에 개발 레벨까지 이야기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는 하드웨어 엔지니어야, 나는 OS 엔지니어야, 아니면 나는 개발자야 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뭔가 틀 안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나는 개발자여도 한번 내가 인프라를 공부해보고 인프라 운영자여도 개발을 공부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런 아마 새로운 개념들 자체가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다라고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네. 근데 회사 이름이 네. 오픈나루 멋있는 것 같은데 모던한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 뭐 하는 회사예요, 오픈나루는요? 오픈나루는 오픈소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오픈소스에 필요한 모니터링 툴이라든지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픈소스의 나루토가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창업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언제 만드신 거예요, 회사는요? 2013년에 설립됐습니다. 네. 요즘 뭐 그렇다면 요즘 이제 오픈 소스 네. 이쪽에 관련돼 가지고 시장 같은 거라든지 수요 같은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컨테이너 같은 기술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데모를 네. 뭐 4가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 데모 하나 준비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4가지 준비하셨다는데 이것이 뭐 오늘 방송을 위해서만 오늘만 특별히 준비하신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오픈 날로는 오늘 보여주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시연이나 데모 같은 것들을 평소에도 많이 만드시는지. 네. 저희가 평소에도 세미나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엔지니어들이 이 준비를 위해서 전 직원이 달려붙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POC라는 비대면 POC를 위해서 한 14가지 정도의 동영상을 각각 주제에 맞게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오프타로 홈페이지 가보니까 네. 사이트 보니까 이게 컨텐츠를 굉장히 뭐 텍스트 컨텐츠도 그렇고 굉장히 내용이 뎁스가 좋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데모도 제가 좀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데모. 네. 첫 번째 데모는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이제 뭐 앞에서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컨테이너라는 것이 굉장히 가볍고 빠르다라고 했는데 실전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VM 환경하고 컨테이너 환경을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한 예를 들어서 4코어 16기가의 동일한 머신이 있다면 VM은 몇 개까지 올릴 수 있고 컨테이너는 몇 개까지 올릴 수 있는지 네.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보고 비교를 해서 그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을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첫 번째에서 얘기 나면서 정말 컨테이너가 굉장히 좀 경량화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경량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네네. 한번 이제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한번 데모 보도록 할까요?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VM 환경 말씀드렸다시피 4코어 16기가 머신에 VM을 올렸을 때 몇 개를 올릴 수 있는지 저희가 보려고 하고요. 동일한 머신에 컨테이너를 올렸을 때 몇 개까지 올라가는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4코어 16기가 머신이기 때문에 1코어씩 잡았을 때 VM이 4개 정도 만들어질 수 있었었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데모를 통해서 실제 몇 개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보시면 레드리눅스 7.7 머신에 KVM이라는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톰캣 위에다가 전자정부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실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려고 했고 VM 안에도 톰캣을 여러 개 띄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 4개 정도까지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동영상을 보시면 이 안에 탭이 보이시는데 그 탭 4개가 VM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컨테이너, 그 VM 안에 톰캣을 4개씩 띄워서요. 그것이 동작하는지를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을 클릭하면 이렇게 전자정부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 머신이 사용하는 메모리 사용량과 그 CPU 사용량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지금 VM을 4개까지 구성을 했는데 5개 VM을 띄우려고 할 때는 보시는 화면처럼 에러 메시지가 나면서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6기가 메모리가 꽉 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머신에다가 했습니다. 동일한 머신에 컨테이너를 올릴 때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 톰캣, 그 다음에 동일한 전자정부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몇 개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크립트를 준비해서 스크립트를 한번 쳤을 때 컨테이너가 20개까지 만들어집니다. 네네. 요 옆에 보시면은 메모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그 안에 컨테이너가 지금 몇 개까지 떴는지 지금 20개 뜬 게 보이실 거고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고요. 이번엔 또 다시 컨테이너를 20개 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가 저렇게 40개까지 증가를 했고요. 메모리도 지금 16개까지 다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URL을 브라우저에서 한번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총 40개까지의 컨테이너가 동일한 머신에서 동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 결과인데요. 네. 동일하게 4코어 16기가 머신에 VM을 4개까지 만들 수 있었고 5개 만들 때는 오류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톰캣 인스턴스로 보자면 총 16개가 만들어졌고요. 컨테이너를 사용할 경우에 40개 정도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머신에 더 많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집적도가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 이사님 두 번째 데모는 어떤 데모죠? 두 번째 데모는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사태 때문에 기업에서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카카오톡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기업 내에서 메신저를 사용하다 보면 사용자 슬랙 같은 유료 메신저를 사용하실 굉장히 유명한 거죠. 슬랙 실리콘밸리에서 핫한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텐데 유료이고 뭐 또 데이터가 밖에 외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오픈소스 메신저를 메터머스라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네. 그 메터머스라는 메신저를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컨테이너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그냥 설치만 하면 네, 그걸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실제 오픈하루는 그런 식으로 메신저를 쓰고 있나요? 업무에? 저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메신저가 이 메터머스라는 메신저를 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픈 컨테이너 환경에 메터머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성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진엑스라든지 고랭으로 개발된 메터머스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MySQL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몇 가지 스크립트만 명령만 입력하면은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 메터머스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그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너무 순식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동영상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린 명령을 이용해서 MySQL 컨테이너를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메터모스라는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URL이 생성되고 그 URL로 접속하면 바로 이렇게 메터머스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거기에 계정을 만들어서 실제로 두 계정이 서로 메신저로 채팅을 주고받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메터머스는 웹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iOS 같은 휴대폰에서도 메신저를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기업 내에서 바로 사용하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메신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사용자가 서로 채팅을 주고받는 이런 메시지 서버를 구성했습니다. 한 10분이면 다 구성이 될 겁니다. 진짜 그 오픈나루는 네. 오픈소스의 나루토지 않습니까? 네. 진짜 이런 이제 뭐 메타모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오픈소스 좋은 것들 같은 것을 기대해서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겠네요, 지금. 네, 저희 내부적으로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네. 또 많이 오픈소스에 기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새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로 된 뭐 도커 이미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도커부도 있고 요새 굉장히 그런 많아졌는데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오픈소스를 쓰는 게 굉장히 쉬워졌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오픈소스라는 것들이 설치나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커 컨테이너라는 개념 자체가 설치의 혁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설치의 혁명이라는 거는 진짜 누구나 빠르게 손쉽게 네. 버튼만 클릭하면 설치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오픈소스의 단점으로 부각될 수
단점으로 얘기될 수 있었던 이런 설치 구성에 대한 것들을 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서비스 할 때 뭐 설치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략 경량화도 간소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도 이제 높아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엔지니어가 할 일들이 굉장히 그렇죠. 줄어들고 본질에만 집중하고 네, 맞습니다. 더 생산성 높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고객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데모는 어떤 데모입니까? 세 번째 데모는 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 대국 이후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기업의 IT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들에게 그 IT 인프라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 구성 요소들을 분석가 A에게 제공하는 것과 B에게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될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툴 중에 하나인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툴을 이 컨테이너 환경에서 배포를 해서 다른 사용자에게 동일한 주피터 노트북을 바로바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서 보여드리는 것들을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IT 부서에서 네. 이런 게 없으면 각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 관련 AI나 머신러닝 이용할 사람들한테 네. 일일이 가서 셋업을 다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건 바이 건으로, 그죠?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딱 컨테이너 이미지로 해가지고 주피터 노트북을 배포만 하면 이 네. 사람도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네. 이 분석 도구의 사스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 주피터 허브라는 주피터 노트북을 생성해주는 허브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 주피터 허브가 설치되면 실제 사용자 유저 1, 유저 2에 주피터 노트북을 생성을 해줄 텐데요. 이렇게 동일한 환경의 컨테이너들이 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시프트에서는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설치, 구성, 그 다음에 운영을 자동화해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 프레임워크로 굉장히 간편하게 원래 도커가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게 했는데 운영까지도 더 간소화해주겠다라는 게 목적이 이 오퍼레이터 프레임워크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오퍼레이터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주피터 허브라는 툴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정말 간단하게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주피터 허브가 설치가 되고요. 그 허브 상에서 실제로 이제 각각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주피터 노트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클릭만으로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쫙 설치되는 것들이 보일 거고요. 이 화면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들어가는 화면입니다. 네. 다음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걸 설치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이걸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데 저희가 샘플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타이타닉의 승선 기록, 그러니까 뭐 타이타닉의 승선 기록이 있습니까 지금? 네, 그 CSV 파일을 네. 로드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해보는 네. 것들을 이제 재현을 해볼 건데요. 네. 남녀 성별이라든지 자석의 등급이라든지 생존율, 남자가 더 많이 남았을까요? 여자가 더 많이 영화 보면 여자가 많이 살았죠. 그걸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남자들이 양보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는데 네. 그게 실제 데이터 분석했을 때 그런 데이터가 정말 데이터 근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네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정으로 한 사용자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을 바로 생성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주피터 노트북을 생성하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스크립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이렇게 테이블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그런 그래프로 보여주면서 남자가 더 많이 살아남았는지 여자가 더 많이 살아남았는지 이런 남녀의 비율은 얼마인지 이런 네네. 것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해 보는 과정입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사용자에게 다른 이런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 드린다고 했었는데 네. 말씀 OCP 어드민 유저 1, 2 이렇게 각각 네네. 동일한 분석 환경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렸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네. 여성의 생존 비율이 네. 남자보다 3배가 더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이 네. 정말 영어처럼 많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게 뭐 남자가 양보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얘기가 약간 다른 얘기지만 네. 요새 이제 오픈 데이터 해가지고 네. 오픈 소스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많이 요새 오픈 데이터 많이 마이 데이터도 그렇고 데이터도 많이 오픈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도 좀 서비스 같은 거 해주시나요? 어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네. 주로 인프라를 제공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한다는 것들은 이제 뭐 수학적이라든지 통계적으로 네네. 어떤 깊이가 있으신 분들이 통계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제공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주제가 약간 다른 거지만 요즘 가장 뭐 핫한 오픈 소스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추천해 주신다면. 쿠버네티스가 쿠버네티스가 가장 핫하다고 아, 생각됩니다. 그래요? 저희. 네. 역시. 자, 그러면 마지막 데모는 어떤 데모인가요? 네. 마지막 데모는 이제 자원을 할당해 주는 이런 데모인데요. 기업에서는 보통 여러 개의 시스템들로 업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업의 시스템들은 그 시스템이 한 달에 한 번 피크를 치더라도 그 피크에 더 많은 피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거보다 더 많은 시스템 용량을 가지고 네네. 있게 되고요. 사이징이 만만치 않죠, 요즘 네, 같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을 위해서 사이즈를 굉장히 머신을 많이 준비해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업무는 월말에 많고 어떤 업무는 월초에 많고 뭐 이런 네. 각각의 다른 업무 패턴을 보인다면 모두 다 그 맥시멈을 넘어설 만큼의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컨테이너 같은 환경이 됐을 때는 가변적으로 부하에 따라서 시스템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더 작은 자원을 준비를 해놓고 오토 스케일링을 이용해서 늘었다 줄였다 하면 네네. 서버 대수는 더 작지만 피크 시간에 다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이렇게 피크 시간이 서로 다른 두 업무를 시뮬레이션해서 네. 부하를 줘서 한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데모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가지 선이 있는데요. 흰색, 빨간색 이런 선이 있는데 각각의 피크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각각의 이런 피크 시간이 다를 텐데 이 피크 시간을 넘어서는 맥시멈 만큼의 시스템 사이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오토스케일 컨테이너 환경 같은 오토스케일 환경이라면 그 평균에 가까운 평균보다 조금 높은 그런 사이즈만 가진다면 충분히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포탈과 그룹웨어라는 업무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고 이 포탈과 그룹웨어는 5개에서 10개까지 부하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 환경에 J미터를 이용해서 부하를 줬을 때 정말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지 이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5개까지밖에 서비스를 못한다 라는 가정에 부하를 줘봤습니다. 부하를 줬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응답 시간, 밑에 보이는 이렇게 점이 찍히는 그래프가 응답 시간이거든요. 아, 그 네. 응답 시간의 그래프가 30초를 넘어서기도 하고, 이렇게 분포가 점점 느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 이렇게 부화주는 저런 것도 되게 아주 잘 만들었네요. 저희가 하고 있는 APM이고, 아, 네, 개발해서 네. 하고 있는 아, 네. APM이고요. 아, 네. 컨테이너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오전에는 포탈 업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오후에는 그룹웨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실제 요 밑에 보이는 요 두 가지 명령만으로 5에서 10까지 늘어나고 줄어들고 CPU가 60%를 넘어서면 늘어나다라고 설정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부하를 주는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5개에서 더 늘어나지 못하는 환경에서 부하를 줬을 때보다 네네. 지금 이제 부하가 늘어나면서 컨테이너가 막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그렇네요. 하고요. 이렇게 개수가 1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높이는 딱 어느 정도 네. 뭐 조절이 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5개일 때는 분포가 위에도 많이 분포가 됐지만 네. 10개까지 늘어나니까 동일한 부하에 대해서도 이렇게 4초 미만으로 응답 네, 시간을 네, 보일 네. 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룹웨어 업무가 오후에 부하를 받는다라는 가정하에 오토 스케일링으로 부하를 받아서 이렇게 10개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부하를 또 동일하게 주더라도 응답 시간의 분포는 4초 미만의 응답 네.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기존 5개에서 더 늘어나지 못한다라는 환경에서는 평균 응답 시간이 2.3초. 네. 그런데 이제 최대 응답 시간은 20초 가량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 사용자들도 많이 있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오토 스케일링이 돼서 5개에서 10개까지 늘어나는 환경이라면 평균 응답 시간이 0.9초 정도가 네. 되니까 보다 더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회사 현업들이 네. IT 부서 사람들한테 되게 고맙다고 많이 하겠죠. 네. 그리고 IT 부서도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 주제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제 애플리케이션인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네. 그 실제 시장에서의 지금 어떤 뭐 현황이랄까? 반응들은 어때요?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시지만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셔서 이제 문의를 많이 오시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조만간에 이런 기술들이 누군가 먼저 확고한 이런 아키텍처를 잡는다면 이제 기업 내에서도 지금의 도입 속도보다 네.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우리 지금 오픈나루에서 지금 레드와 함께 이제 이런 이제 언택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완전 이제 POC 같은 것도 이제 정기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POC를 체험을 해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뭐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네, 저희가 이런 언택트 POC를 준비한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념 설명과 실제 보여드린 것 같은 데모들을 좀 더 길게 상세하게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네, 우리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똑같은 이제 시간입니다. 2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오픈 POC 오늘 드신 이제 이런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인 레드에서 오픈시프트 관련돼 가지고 비대면으로 오픈 POC를 저희가 할 거거든요. POC를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오픈날에 최대리님께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조금 전 진행한 POC를 데모를 보시면서 네네네. 컨테이너, 네. 쿠버네티스 환경에
환경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POC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뭐 쿠버네티스, 파츠,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관심도 많으시겠지만 선뜻 다가가기 어려우셨을 거라고 짐작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POC를 기획했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미팅조차도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POC는 이제 100%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2주 POC 기간 동안 레드햇 오픈시프트와 함께 여러 기술과 전문가의 노하우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POC 진행은 크게 5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단계 POC를 신청해 주시면 이제 사전 설문이 진행되고 2단계 사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6개의 아젠다를 선정해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비대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진행 중 궁금한 점은 언제든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라이브로 답변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거 이걸로 해야지. 저 여기 안 보여서. 네. 3단계도 마찬가지로 사전 질문을 통해 선정된 데모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시연하고 진행 중 채팅으로 올려주시는 질문 사항에 대해 라이브로 답변 드리고요. 이렇게 세미나랑 데모 시연을 통해 접한 내용을 직접 핸즈온할 수 있는 기간을 일주일 드리고 5단계에서 이제 최종 리뷰 미팅과 질의응답 역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한 뒤 POC를 종료합니다. 지금 지나간 이런 아젠다들과 데모 영상은 이 영상들 중에서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항목을 선정하게 될 거고요.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POC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숏링크에 준비된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제출만 해주시면 저희 오픈나루에서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오픈 POC, 비대면 POC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에 좀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2시에 12월 9일 날 2시에 이게 한 몇 주간에 걸친 건데 그것을 우리가 1시간 동안 어떻게 이거 되는지 그 짧게 압축해서 저희가 직접 시연이랑 같이 해서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시면 더 구체적인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글도 남겨줬지만 먼저 공효님께서요. 오픈시프트가 각 노드를 하나로 묶어서 도커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단히 프로젝트라면 이해가 되는데 중소규모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것이 효용성이 클까요? 네. 어떤 분이시면 답변. 네, 제가 일단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프라적인 관점에서 이런 대단히 프로젝트가 중소규모 프로젝트보다 효용성이 당연히 크게 적용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매니지먼트를 위한 리소스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프라 관점에서 보다 좀 더 개발적인 관점을 보면은 저희도 주로 저희 오픈시프트를 도입하시는 고객이 처음부터 이 대단히 구축을 하시지는 않거든요. 작은 규모로 이제 파일럿이나 아니면은 좀 스몰 윈즈 형태로 구축을 하시고 이 운영을 한번 돌려보고 우리가 개발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나서서 이렇게 확장을 하시는 편이 있어서 개발 관점에서 아마 이 검토를 하시게 된다면 중소규모에서도 충분한 효용성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픈시프트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네, 네네. 다음 주 수요일 날. 홍유님께서 이제 오픈시프트를 한번 접해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오픈시프트와 쿠버네티스 차이가 뭐냐 했는데. 네, 제가 네네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픈시프트 내부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오픈시프트는 레드햇이 기술 지원을 하는 엔터프라이즈에 맞게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된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하나의 컴포넌트고, 그죠? 오픈시프트 하나의 플랫폼인 거죠? 이런 컴포넌트 네. 여러 가지 있는. 맞습니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김태준님께서요. 컨테이너 전환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이그레이션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지 표준화인데 표준화 대상은 어떤 것인지요? 네, 되게 맞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컨테이너를 전환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먼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베이스 이미지라는 것인데요.
이 베이스 이미지를 원래 가지고 있던 아무 곳에서나 헙에서 다운을 받게 되면은 이 이미지에 어떤 보안 취약점이 심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레드햇에서는 저희가 서티를 하고 저희가 검증을 해서 안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된 베이스 이미지를 저희가 레지스트리에다 올려놓고요. 그걸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경희님께서는 VM 사용 시 OS의 라이센스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1대1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이거는 질문이 예를 들어서 뭐 OS에 올라오는 게스트 OS 기준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던 피지컬 머신과 비슷한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VM을 저희 레드햇의 RHV로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올라오는 게스트 OS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 센터 형태 라이센스, 그러니까 저희 서브스크립션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승님, 구축형 말고도 구독형이나 서비스형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은 주로 이제 구축형, 한국 고객분들은 아직까지는 그 가지고 계신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거 많이 원하시거든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전달을 드린 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쉽게 올려서 사스 형태로 이용하고 싶다, 파스 형태로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각각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희 오픈시프트 서비스가 올라와 있고요. 매니지 서비스가 올라와 있고요. 쉽게 구독을 하시고 배포를 하실 수 있으니 그쪽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준희님, 동일 하드웨어 환경에서 VM과 컨테이너를 통한 I/O 처리 속도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리드라이트라든지 시리얼과 랜덤 등에 대한 IOPS 자료.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하드웨어 환경이라고 해도 그 들어가는 네트워크 장비나 혹은 그 적용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가 I/O 처리 속도가 워낙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없고, 그리고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객에 따라서 따로 준비된 자료는 있는데 이걸 좀 공식적으로 전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전 이사님, 이런 네네. 표시할 때요. 네. 오픈시프트 표시할 때 고객이 원한다면 이 VM하고 뭔가 기존 비교 같은 것도 그런 것도 표시할 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일부는 가능할 텐데요. 네네. 그 고객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이 다 준비가 돼야지 이제 그런 POC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환경에서 POC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권혁주님,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조상 시스템 운영에 활용되는 컴퓨팅 자원이 낮아도 운영이 가능해서 전반적인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아닌 모노리스 같이 구조 대비 MSA 구조 채택 시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것도 이제 TCO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모놀리스에서 MSA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TCO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로 가지고 있던 서비스들이 여러 개로 흩어지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위한 더 많은 기능들이 필요한데, 이 기능들을 스스로 뭔가 구현을 하신다면 당연히 TCO가 늘어날 것이고요. 근데 이런 늘어나는 이런 리소스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공수에 대한 부분을 이런 플랫폼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TCO에 대한 절감 효과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또 이것도 공식적으로 전달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들어갔던 프로젝트 중 한 프로젝트는 TCO 절감 효과가 약 20% 이상 있었다라고 제가 했던 이 프랙티스에서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님께서는 적용 시스템에 따라서 최신 기술을 적용한다면 대략적인 일정 및 기간 어떻게 될까요? 하는데 이게 좀 너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뭔지 이거 어떻게 답변하셨죠? 이거에 대해서? 네. 이런 거는 이제 네. 적용 시스템이 뭔지 일단 저희가 네네. 구체화된 상태에서 저희가 진단을 해야지 뭐 일정이나 기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네네. 네. 제가 그 실체를 봐야지 알겠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세현님은 이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관리가 어려워서 서비스 메시가 나오고 거기에 또 API 게이트 나오고 계속해서 뭔가 모르는 게 계속 생기는데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되게 네, 이런 질문을 제 동료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공부에 대한 방법이 제가 그 영상에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풀스택을 봐야지만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능한데,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뭐 책이든 아니면 자료든 이런 영상이든지 찾아보시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드릴다운 형태로 스터디를 하시는 게 익히시는데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토크아이티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이런 콘텐츠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약간 소명감처럼. 이런 전문가분들 많이 도와주신다면, 이런 계속해서, 물론 웨비나도 중요하지만, 네. 그 웨비나 할 때 우리가 1시간 또 진행도 해야 되니까, 그죠? 이걸 너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따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네. 것들은 좀, 그죠? 박서연님께서는요, API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는지요? API는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지요? 네, 지금 API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의 디펜던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용어로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API는 지금 현재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REST 형태로 구성을 해서 각각의 서비스들끼리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성호님, 우리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좀 보여드릴 비대면, 레드 오픈시프트를 POC를 하기 위한 비교 대상이 있는지요? 아니면 단독으로 이거 진행하는 건지요? 네. 네, 이거는 컨테이너 플랫폼으로서는 오픈시프트만 대상이었고요. 네. 이제 비교하는 대상은 기존 베어메탈, VM 대비 컨테이너가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네. 서준이님, 배치 작업과 같은 대용량 처리에도 컨테이너 구성을 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이거는 원래 기존에 저희가 배치를 하던 형태, 굉장히 큰 서비스를 올려서 여기서 배치를 돌리는 형태를 하나의 서비스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사실 컨테이너에 그다지 큰 이점을 가져가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구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배치 서비스들에 대한 이런 뭐 데모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들어가는 이제 데이터들을 주는 이런 스트리밍 형태를 큐로서 따로 구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배치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세훈님께서는 최근 VM보다는 컨테이너 쪽으로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VM도 아직 VM대로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VM만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오픈스택 기반이나 VM웨어 기반에서도 컨테이너 사용에 차이는 없는 것인지요? 당연히 모든 시스템이 지금 바로 컨테이너로 이전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자체가 보안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심어져야 되는데 이게 컨테이너에 지금 이식이 될 정도로 준비가 아직 안 되었거든요. 그런 형태에서 이제 VM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점에 있어서 이게 저희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쿠버네티스가 이런 컨테이너 관리뿐만 아니라 버추얼 머신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들이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프로젝트로 큐벌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도 저희 오픈시프트 안에 지금 이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VM웨어나 아니면 저희 라이치불이나 아니면은 이 오픈스택 기반을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기존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전체 파스 영역에서 네. 컨테이너 인프라 영역만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종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물류 회사 같은데, 이커머스 회사 같은데, 이럴 때 만약 오픈시프트로 구축을 한다면 대략 일정 하나 어느 정도 될 건지. 이것도 뭐 규모에 따라 좀 다르겠죠. 일반적인 대기업이 아니라면, 네. 대기업이 아니라면 저희가 주로 구축을 할 때 레드햇과 이제 파트너인 오픈나로 같은 파트너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설턴트가 주로 설계를 하게 되고 직접 네. 수행은 파트너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일정으로는 짧게는 한 달에서 뭐 길게는 6개월에서 뭐 1년까지 가는 프로젝트가 네. 있는데 네. 주로 뭐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길진 않네요. 네, 그렇죠. 이 설치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오래 걸리진 않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시간을 많이 씁니까? 제일 많은 쓰는- 부분은 네. 마이그레이션입니다. 마이그레이션. 네. 마이그레이션이 근데 많이 자동화 많이 됐죠, 이제는. 그렇죠. 많이 네. 됐는데 주로 이제 들어다가 올리는 리프트인 네, 시프트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원래 가지고 있던 랭귀지나 아니면 서비스들이 네. 예를 들어서 호스트 패스가 박혀 있다든지 그러니까 네네. 랭귀지에 수정을 해야 될 코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음. 부분을 이제 고치는 작업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좋은 질문 하신 분 세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각자. 네. 네, 저는 그 이호승님이 이호승님. 네, 네네네. 이호승님이 네네. 오픈시프트를 뭐 서비스로 또 구독할 수 있는지 네네. 전 이사님? 네, 저는 김태준님을 선정했습니다. 김태준님. 네. 네네. 김태준님, 이호승님 또 한 분. 저는 권혁준님. 네. 권혁준, 네. 김태준, 이호승. 요 세 분이 저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드리겠고요. 여러분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에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비대면 POC를 직접 보여드릴 거지만요. 일부분을
실제 진짜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설문에 구체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마지막 한 말씀 맞춰갈까요? 최대부터. 아, 예, 오늘 처음이어서 많이 당황했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그게 다예요? 자, 네네. 네, 제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번 웨비나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저희가 이런 시리즈로 준비한 것을 많이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이 POC를, 비대면 POC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컨테이너를 고려를 하신다면은 저희 오픈나루께 연락을 주셔서 이런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도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2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라이트이거든요. 이제 비대면 POC를 직접 여러분들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프로세스나 이런 것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우리가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